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또 자료들 보면서요. 요즘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는 한국 부동산 그리고 금융시장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임무는요.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뭔지 또 어디에 좀 예상치 못한 기회나 혹은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강릉 같은 곳이 뜨고 서울 핵심 지역은 규제에도 왜 계속 오르는지 또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는 정말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면서요. 이게 지금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보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강릉의 세컨드홈 열풍입니다.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릉으로 몰려가는 걸까요? 이게 뭐 단순 휴양 목적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정부가 내놓은 세컨드홈 특례, 이 세금 혜택이죠. 이게 원래는 인구 감소 지역만 해당됐어요. 근데 이걸 강릉 같은 관심 지역까지 확대를 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다. 자료 보니까 지난 8월에요. 서울 거주자가 강릉 주택 매수한 건수가 바로 전달보다 45%나 늘었어요. 이게 2016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와, 45%나요? 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이런 지역에 이제 두 번째 집을 사도 1주택자처럼 세금 혜택,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정책 하나가 특정 지역 시장을 직접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강릉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다른 지정 지역들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강릉 말고 다른 지정 지역에서는 뭐 비슷한 움직임이 잘 안 보여요. 강릉 자체 집값 상승세도 아직은 좀 미미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 강릉 사례와는 좀 다르게 서울 규제를 피해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 있잖아요. 그 풍선 효과. 이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광명 같은 곳들이요. 아, 풍선 효과요? 그건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또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니까 그 옆 동네로 사람들이 몰려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리고 대출 문턱도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기 쉬운 분당, 광명 이쪽으로 수요가 밀려나면서 그 지역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불과 몇 달 사이에 매수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9월 들어서는 분당 아파트가 신고가만 49건이 나왔대요.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이야. 네, 정말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에 부풀어 오르는 뭐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만 이렇게 이미 좀 달아오른 시작을 뒤쫓아서 사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막히니까 뭐 세컨드홈이라는 틈새 시장이 뜨거나 아니면 아예 옆 동네로 불길이 번지거나 뭐 이런 양상이네요. 또 다른 흐름으로 아파트 대신에 재개발 지역 빌라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네,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는 좀 주춤한데 빌라 거래량은 지난 6월, 7월 2달 연속으로 4천 건을 넘기면서 오히려 늘었거든요. 이건 뭐 당장의 거주 목적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재개발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이게 작용한 투자 수요로 보입니다. 아파트 투자가 좀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빌라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하지만 빌라 투자는 또 위험 부담도 크지 않나요?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재개발이 언제 될지, 또 정말 될지 그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잖아요. 이게 또 빌라 임대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빌라 시장 자체가 아파트보다는 정보도 좀 부족하고 가격 변동성도 커서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다. 이런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개발 기대감, 이거 하나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좀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서울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성동구나 마포구, 광진구 같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들이 다시 막 들썩이고 있다고요. 가격도 가격인데 뭐 매물이 아예 그냥 씨가 말랐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정말 뜨겁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성동구만 해도 연초에 비해서 아파트 매물이 거의 절반, 한 45% 가까이 줄었다고 하고요. 서울 전반적으로 매물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9.7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할 거다 이런 신호를 보냈거든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야, 이거 더 묶이기 전에 사두자 하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더 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는 게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시장을 더 과열시킨다 이런 분석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예고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막차 타자 심리를 부추겨서 패닉 바이잉을 유발한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의무 같은 제약이 생기니까 아직 지정되지 않은 마포, 성동 이런 인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더 몰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방 자산가들까지 규제전을 서둘러서 갭 투자에 나서고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분위기가 상당히 과열된 상태라고 봐야죠.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겠네요. 네, 그럼요.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5억 원 넘게 거래됐고요. 마포구 아현동이나 용강동에서도 20억 원이 훌쩍 넘는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6.27 대출 규제도 내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건 그 규제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뜻인가요? 한국은행 분석도 좀 비관적이던데요. 네, 그 6.27 대책이 과거 규제들만큼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대책 시행하고 10주가 지났는데도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계속 0.1%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 대책 때는 이게 0.03%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약발이 덜 먹히는 모습입니다. 초반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가 아파트 거래는 활발하고 신고가 비율도 높아요.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약 24%, 그러니까 4건 중 1건이 신고가였고요. 특히 12억 원 넘는 아파트 중에서는 31%가 신고가였다고 합니다. 저 청담동 PH1209을 142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이런 초고가 거래뿐 아니라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대출 규제가 이런 현금 부자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경쟁자가 줄어드는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죠. 결국 대출 규제만으로는 이 시장 전체에 열기를 식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 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시장 일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금융 시스템 전체는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PF 관련 위험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 PF 문제는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체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 자체는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39%, 이전 분기보다는 약간 떨어졌어요.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 사업장을 정리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 약 12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장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큰 불은 좀 잡은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입니다. 이게 무려 29.97%,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어요. 30%요? 네, 토지담보대출이라는 게 보통 PF 사업 가장 초기 단계, 그러니까 땅만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대출인데 여기서 연체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사업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 곳이 많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PF 사업장 중에서도 여전히 주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곳이 20조 원이 넘는 규모, 전체의 약 11% 정도로 남아있다는 점도 좀 부담이고요. 와, 30% 연체율이면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 시행사,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기 돈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게 핵심 대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요. 현재 평균 3% 수준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면 그 PF 대출 상환에 필요한 최소 분양률 있잖아요. 이걸 엑시트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 13%포인트 가까이 낮아진대요. 그리고 총 사업비도 7% 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자기 돈을 많이 넣을수록 사업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훨씬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연내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PF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 기준 강화라든지 대출 위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든지요. 국내 PF 말고 혹시 다른 위험 요인은 없나요? 그 해외 부동산 투자 쪽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그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하고 또 재택근무 확산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진 해외 오피스 빌딩 투자가 문제인데요. 국내 금융사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중에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투자 자산의 7.57%에서 대출금을 제때 못 갚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 이걸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여러 불안 요인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은 정말 쉽지 않겠네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는데 또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불안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이게 그야말로 딜레마 상황이죠. 최근 황건일 금융통화위원 발언을 보면요. 다음 달 금리 결정 때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연내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11월을 언급했죠. 이걸 열어두면서도 지금 당장은 금융 안정, 즉 빚 관리에 무게를 더 두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집값 오름세가 다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이걸 면밀히 보면서 필요하다면 정부의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이 금리 결정에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군요. 그럼 이번엔 공급 측면은 좀 어떤가요?
정부가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네요. 네, 공급 확대도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나중에 주택을 지을 땅을 미리 사두는 토지비축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3조 6천억 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정작 공급이 시급한 수도권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땅의 거의 90%가 비수도권에 있고 서울에는 단 한 평도 없다는 거죠. 서울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네. 이게 재원 마련을 LH 자체 채권 발행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은 LH가 비싼 수도권 땅을 사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땅 확보도 문제지만 그 개발 사업 진행 자체도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인허가 문제 같은 거요. 맞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뭐 부서끼리 의견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명확한 이유 없이 사업 승인을 계속 미루는 식으로 시간이 막 지연되는 거죠. 이런 인허가 지연 때문에 사업이 몇 년씩 표류하면서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 해석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공급 문제를 해결할 좀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자료 중에 좀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LH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땅 사서 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강남 같은 인기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을 미리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면 현실적인 고민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오는 재건축 일반 분양 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뭐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면서 과도한 기대를 만들고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을 공공에 미리 사서 임대로 공급한다면 이런 로또 기대 심리는 좀 낮추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좋은 입지의 양질의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건 좀... 네,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죠. 확보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으로 또 다른 공공목적 사업에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 같은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민간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공개발 방식의 가장 큰 어려움, 예를 들면 땅 확보 문제라든지 사업 속도 지연 문제, 이런 걸 좀 피해가면서 효과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장기적인 자산 관리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다른 정책이나 제도들도 있을까요? 그 ISA 계좌나 주택연금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요즘 정말 만능통장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절세 혜택이 워낙 커서 가입자랑 가입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7조 5천억 원이 몰려서 전체 잔액이 4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와, 40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하고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일정 한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고요. 그 이상 수익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 비과세 한도랑 연간 납입 한도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활용 가치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대부분, 약 64%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는 이 부동산 자산을 좀 더 쉽게 현금으로 바꿔서 노후생활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주택연금이죠.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 이런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서 소비 여력을 늘리는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정말 다양한 힘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컨돔 특례 같은 정책이 강릉이라는 특정 지역을 띄우는가 하면 또 서울 규제는 분당 같은 인접 지역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밀어내는 그런 풍선 효과를 낳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규제 강화 예고가 오히려 지금 사자 않은 심리를 부추겨서 서울 핵심 지역의 과열을 심화시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현금 부자들의 움직임도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정책의 의도하고 시장의 실제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정책의 표면만 봐서는 이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선제적인 반응이 뒤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뭐 강릉 사례처럼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수도 있고요. 네. 금융 쪽을 보면 그 PF 관련해서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급등이나 또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 같은 분명한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 이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는 점도 기억해야겠죠.
물론 이런 취약한 고리에 대한 감시는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특히 그 공공기관이 민간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을 선매입해서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기존 방식의 주택 공급이 땅 확보나 인허가 또 재원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이미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질 예정인 핵심 입지 아파트를 확보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시장 안정과 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길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미래 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